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스쿨 크리스티입니다. 4월부터 거듭 연기되었던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드디어 개최됐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연기됐음에도 행사의 열기는 뜨거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계획이 매번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슈퍼차저 보급 계획이 그랬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도 그랬죠. 뜬구름 잡는 꼴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받았던 머스크의 계획은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닌 예고였던 셈인 겁니다. 그런 머스크가 지난 4월 배터리 데이에 대해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 기술과 더 저렴한 전기차 가격의 청사진을 제시할 거란 공언도 했죠. 그렇다면 머스크가 호언장담한 기술과 혁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배터리 업계에선 머스크의 배터리 데이 전 발표 내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신기술이 거론될까인데요. 관건은 배터리 기술의 종류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모두 리튬 계열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양극재를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삼원계 배터리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이 양극재로 쓰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드는 배터리도 이런 종류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CATL이 만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인산철이 양극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계에선 배터리 데이를 맞아 테슬라와 CATL이 손을 잡고 새로운 LFP 배터리를 선보일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 테슬라와 CATL이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며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김정현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도 테슬라는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LFP 배터리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그 이유는 배터리 코발트를 쓰지 않으면 NCM 계열 배터리보다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폭발 위험성이 적고 충전 속도가 빠른 데다 재활용이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어렵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겁니다. 특히 NCM 배터리와 같은 성능을 내려면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설명했죠.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kg당 170Wh로 200에서 240Wh인 NCM보다 훨씬 낮다. 또 셀을 모듈로 만들지 않고 곧바로 팩으로 만드는 CTP 기술을 적용해도 200Wh를 겨우 넘긴다. 따라서 밀도를 높였다고 해도 테슬라가 원하는 수준의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쉽게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란 추측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의지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슈였는데요.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자체 배터리 생산 플랜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엔 배터리 양산 인력을 뽑겠다는 채용 공고도 냈었죠. 그래서인지 배터리 양산 준비를 이미 끝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은 지난 7월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4에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기가팩토리4는 미국 네바다주, 미국 뉴욕주, 중국 상하이에 이어 네 번째로 지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기지입니다. 또 미국 텍사스주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5번째 기가팩토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기술과 양산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을 하더라도 당장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대다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대망의 테슬라 데이. 하지만 너무 기대를 했던 탓인지 내용은 다소 아쉬웠죠. 4번이나 연기됐음에도 깜짝 놀랄 만한 발표는 없었거든요. 특히 큰 기대를 모았던 100만 마일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론 머스크는 향후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배터리 공정 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56%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며 3년 뒤엔 $25,000짜리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특허를 출원한 템리스 배터리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맥스웰의 건식 공정을 작용한 전반적인 공정 단축과 소재 혁신 등을 통해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혁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3TWh를 생산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4680으로 명명한 원통형 새 배터리를 소개했죠. 4680은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터리인데요.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은 절반 수준이지만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나 높아 주행거리를 16%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생산량을 2022년까지
연간 100기가와트아워, 2030년까지 3테라와트아워로 늘리겠다고 계획했죠. 하지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그의 발표에 대해 혁신 기술도 없고 배터리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산량 확대 역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회사인 LG화학조차 올해 연말까지 110기가와트아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머스크는 차세대 기술 관련에 대해 하이니켈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K배터리 3사의 기술력을 인증해준 셈인데요.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가로 알려진 머스크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LG화학은 리튬황 배터리, SK이노베이션은 리튬 메달 배터리를 통해 전 세계 배터리 발전의 미래라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테슬라의 공격적 원가 절감 계획은 국내 배터리 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터리 자체 생산은 곧 전기차의 원가 절감이 이어지는 만큼 테슬라 주요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 기아차는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3사 협업 강화로 테슬라와 정면 승부에 돌입했죠. 우선 내년에는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신차를 출시해 테슬라의 공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eGMP는 원가와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부품 공용화로 원가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내년 기준 eGMP를 적용해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업체는 폭스바겐과 현대차 그룹뿐이죠. 특히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원가 절감을 위한 배터리 대여 방식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7월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의 생산 및 보급뿐 아니라 대여, 교환, 수리, 충전, 재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배터리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구상하는 전기차 대중화 모델은 배터리의 소유권을 렌털 회사가 가지고 구매자는 차량 비용만 지불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머스크는 한 달 내 완전 자율주행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오토파일럿을 공개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국내 업계에서는 기대보단 의구심이 더 큰 모습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완전 자율주행은 언제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에도 있지만 완성도나 신뢰도, 안전 등의 문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 달 뒤에 내놓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에 현대차 그룹은 지난 3월에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달 그 이름을 모셔널로 공식 발표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올해부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로보택시와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시스템과 지원 기술을 공급할 계획이죠. 한국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일본에 무너진 JDI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진 일본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세계적으로 현재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말까지 대형 LCD 생산을 중단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육성 중인 이 퀀텀닷 디스플레이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찾아 사업 전략을 점검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약 2주 만에 보여준 결과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신중하되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분명 최근 일본 JDI의 모습을 보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LCD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하락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LCD에 밀린 일본 JDI는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경우 QLED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로 중국의 추격에서부터 기술력으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시기에 오히려 중국과 더 격차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 QLED 시장을 넘어 차세대 퀀텀 디스플레이 사업화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것이죠. 이번 LCD 출구 전략 발표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세대 퀀텀 사업은 속도를 더 낼 방침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해 사업 전략은 올해 말이죠. 4분기부터 아산 그리고 중국 수저우에 있는 7세대, 8세대 LCD 생산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 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생산 여력 캐파라고 하죠. 이 캐파는 7세대가 월 16만 5천 장, 8세대가 36만 3천 장 규모로 전 세계 7세대 캐파의 경우 1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꽤나 큰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내년부터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수저우 공장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는 점에서 삼성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특히 국내 LCD 생산 설비는 중국 업체 등으로 매각하거나 폐기를 해야 하고, 수저우 공장의 경우 통째로 타 업체에 매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같은 내용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고객사 협력사에도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CD 개발 제조 분야 직원들의 경우 LCD 생산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중소형 사업부나 퀀텀 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LCD 가격 상승기임에도 이뤄진 것이라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이죠. 65인치 기준 171달러였던 LCD TV용 패널 가격이 올해 1분기에는 180달러,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에는 193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의 가격 하락세를 지속해 왔던 이 LCD는 최근 세계적 이슈로 인한 중국의 공급량 감소, 그리고 한국 업체들의 점진적 출구 전략 등에 따라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었던 것이죠. 올해 1분기 본격 가동 예정이었던 이 중국 BOE LCD 신규 10세대 설비 가동이 정상화되는데도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이제 LCD는 구조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에 완전히 넘기고 고부가 퀀텀 집중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 삼성의 판단이죠. 자, 일본 JDI의 경우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판입니다. 중국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과거의 기술에 만족하더니 나태함으로 인해 결국 점점 더 LCD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 중단 결정으로 이 퀀텀 OLED, 더 나아가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월 3만 장 수준의 QLED TV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게 탈 LCD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말까지 국내에 있는 LCD TV용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고부가 차량용 사이니지, 상업용이라고 하죠. 상업용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주력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특히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사장의 발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구조적 경쟁력 열세가 고착화된 이 LCD 시장은 일시적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신속히 다운사이징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다만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여전히 이 60% 정도의 매출이 LCD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분야 구조조정을 하면서 TV용 패널은 중국 광저우 LCD 공장에서만 생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치고 들어오는 중국의 모습과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을 과감하고 멋지게 돌파하려는 우리나라 한국의 모습, 그리고 이 사이에 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술에만 머물러 있는 일본의 위태함을 통해 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래서 기술의 역사를 또 알아야 하는 것 아니지 싶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세계 이슈로 인한 경기 침체로 노후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 상당수가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이 팹리스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팹리스로 전환하거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조용한 삼성전자의 행보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초 10년 뒤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수십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삼성이 뛰어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30일 이 IC 인사이츠가 최근 낸 글로벌 웨이퍼 캐파시티 이렇게 써가지고 2020에서 2024 이 보고서를 좀 확인해 보면 2007년부터 2008년 대불황 이후 폐쇄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현재 사태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폐쇄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이 금융위기 이후, 즉 2009년 이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100개 이상의 노후 팹을 폐쇄했고 특히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개가 2009년과 2010년에 집중했었습니다.